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요. 안보 논란이 번져서 야당이요, 우길기가 문제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당은 그렇다면 인공기는 괜찮냐 이렇게 또 들고 나옵니다. 반일론과 색깔론이 맞서는 상황인데요. 자,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북한 핵을 풀 해법은 무엇이냐. 강온, 자, 투트랙이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힘, 억지력과 또 더불어서 외교적인 대화. 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도 역사를 잊지 않으면서 또 미래를 지향하는 이런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투트랙입니다. 과거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그리고 또 현재와 미래의 이웃 관계. 자, 이거 역대 정권이 다 얘기했고요. 이렇게 저렇게 실행해 온 일들입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느라고 한 측면만 극대화해서 강조하면 국민들은 이미 다 아는데 정치만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조선은 왜 망했나 답답합니다. 굳이 이걸 좀 제가 의역하면요, 이 조선은 내부적 요인으로는 정치 때문에 망했다, 정치가 잘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현재 대한민국을 돌보고 보살피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자, 금리는 또 올랐고요, 주가는 또 떨어지고 국민들에게는 지금 오늘이 중요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어서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함께하는 보수의 품격, 그리고 사건본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이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또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서 최영일 커피를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많이 많이 청취 의견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 주의 딱 중간이죠. 수요일에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정감사도 딱 절반쯤 간 것 같아요. 네. 3주 중에 한 주 반. 자, 그런데 오늘 또 속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이 3개월 만에 또다시 빅스텝을 밟았다. 얼마 올랐습니까? 네, 0.5%포인트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 2.5%였던 기준금리가 3%로 올라서게 됐는데요. 이 3%대 기준금리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고요. 네. 그다음에 4월, 5월, 7월, 8월에 이은 이 5차례 연속 금리 인상도 한국은행 역사상 역대 최초 기록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0.25%포인트씩 남아있는 10월과 11월 올릴 거다. 네.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만 2번이다라고 예측은 먼저 나왔지만 미국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네.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이제 물가가 좀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상황인데 사전 예고 지침까지 깨면서 두 번째 빅스텝에 나선 것은 이게 뭐 지난해 이제 같은 달보다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5.6% 올랐거든요. 네. 상승률은 8월보다 낮아졌어요. 두 달 연속 낮아졌지만 추세는 꺾였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5%대 중반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둘째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확대가 되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베이비 스텝 0.25%를 올렸다면 미국과의 격차는 계속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왜냐하면 네. 11월 초에 미국이 0.75%포인트 올리게 된다면 이 두 나라, 한국과 미국 금리 차이가 1.25%포인트 벌어질 수가 있었어요. 역전은 돼 있는데 차이가 그렇습니다. 더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0.5% 빅스텝은 피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빅스텝으로 금리 올라갔고 지금 고금리, 고물가 얘기를 박 기자님이 하는데 오창석 평론가님이 굉장히 화가 난 듯 휴대폰을 집어 던졌어요. 금리 계산하고 있는 예, 것 같아요. 투자한 주가가
떨어졌습니까? 투자한 주가는 이미 네. 제가 앞으로 이미 투자한 주가는 이미 폭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네네. 앞으로 향후 한 3년간 네. 전 거의 공짜로 일하는 건 다름없습니다. 이 주가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기대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더불어민주당 이제 강준현 의원이 가계부채에 한해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만 띄워도 전체 대출자 이자는 약 3조 3천억 늘어나고요. 네. 근데 지금 0.50%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6조 5천억으로 불어난다라고 했는데 이자만. 예. 근데 이게 이제 가계 대출 잔액에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 추정치를 적용해서 산출한 결과인데요.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거는 가계와 기업을 합해서 이자 부담이 총 12조 2천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이 아니라 네, 또 기업 기업까지. 대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12조를 부담해야 되는 분이 갑자기 증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박정호 기자님 설명해 주셨듯이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역전 현상이 나서 금리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질 것인데 연준은 계속해서 빅스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은 1.50%포인트는 역대 최대 한미 금리 역전폭인데 이게 1996년 6월부터 2001년 3월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IMF에 돌입하기 시작했었던 시기부터죠. 그리고 2005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가 1% 차이. 그리고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가 0.875% 차이 최대폭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0.75 수준으로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연준은 더 많이 올리고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아마 이 수치가 계속해서 당분간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뭐 평균이긴 하지만 한국은행이 밝힌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됐을 때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 평균 약 16만 4천 원이 증가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작년 8월 이후로 보면요. 대출자 한 사람당 연 이자가 164만 원씩 불어난 셈이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우리가 좀 네. 경제 정책, 앞으로의 경제 향방 예의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치권으로 가보면 뭐 안보 이슈도 중요해요. 북한 도발이 빈도도 많이 늘었고 훈련 중에도 도발을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다양화되고 복잡화된 전략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내에서 갑자기 전술핵 이야기가 튀어나왔어요. 여야 입장 어떻게 정리됩니까? 네, 우선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티핑에서 한 얘기 이후에 네. 계속 이 전술핵 배치 얘기가 여권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전술핵 배치 관련된 질문에 뭐 지금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국 전술핵 배치 가능성 열어두고 있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여권에서 뭐 이것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대통령실은 그건 아니다 뭐 부인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론 존재하고 있다. 뭐 이거는 여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정말로 현실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를 주장을 했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도 전술핵 배치 주장을 내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진석 위원장의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이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아니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것도 역시 파기돼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비핵화 주장할 수가 있는 거냐. 뭐 이런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차원의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공동선언 이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나온 것은 이 선언 자체가 뭐 이미 휴지 조각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반면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도 우리를 지키기 위한 자의적 수단. 왜냐하면은 재래식 무기로는 이 핵을 이길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도 결국 핵 능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여권의 입장이고요. 자. 하지만 야권에서는 네네.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과거에 뭐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비대칭을 대칭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게 정몽준 전 의원이라든가 몇몇 이제 이 보수 인사가 주장했던 바는 있지만 현실성 문제에서 굉장히 이제 큰 벽에 부딪혔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남북 관계의 뭐 그 비핵화 선언만이 아니라 국제 조약, 국제 기구들에 가입해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전술핵 이야기는 우리가 보유하는 핵이 아니라 미국의 핵을 좀 가져다가 쓰자라는 얘기인데 이걸 미국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네.
미국 입장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근데 미국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당연 그냥 편하게 그래요. 필요하면 가져다 써 또는 한반도에 배치해 줄게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을까? 네.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면 미리 갖다 놓지 않았을까?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배치돼 있다가 네. 91년도에 다 뺐죠. 네. 네. 부시 행정부 때. 그 미군 기지 중심으로 네.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미사일 부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사성장군 출신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투발 수단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말이다. 예전에는 미사일이 발전을 안 해서 포병이 직접 쐈기 때문에 한반도에 배치가 필요했다. 그런데 지금은 한반도에 안 둬도 된다. 괌이나 미국 본토에서도 언제든 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에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근거리에 있어야만 쏠 수가 있었는데 네네. 지금 만약에 마음만 먹는다면 미국 본토에서도 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에 놓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안을 좀 뚜렷이 우리가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한반도에 핵을 계속해서 들여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핵 군축을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핵을 어디선가 네. 배치를 시키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우리가 늘 군비를 늘리거나 또는 뭐 군함을 하나 더 만든다거나 또는 한국이 뭐 경항공모함을 만든다거나 이럴 때 꼭 따라붙는 말이 동북아시아 군비 증강 대열에 합류한다. 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만든다. 우리나라가 만들면 이번 자유대도 경항공모함 만들고 같이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핵 배치하면 너도 나도 다 만들면은 동북아가 그냥 군사적으로 긴장감만 유발시키지 실질적으로 평화를 당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을 배치하자라는 여당의 입장이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니까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평화의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한미 동맹에서 미국은 뭐 이 세계적으로 초강대국이고요. 또 이 군사 무기, 핵에 있어서도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취했던 한반도에서의 전략은 이제 미국의 핵 우산이라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입장, 이 전술핵도 우리가 자체 개발할 거면 이건 큰일 날 복잡한 네.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미국의 전술핵이 과거에 있었는데 재배치할 거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국내에서 시끄러워지다 보니 미국 백악관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질문에 대해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건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게 외교사안이고 좀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답변을 피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뭐 흔쾌히 좋다 전술핵 배치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네. 북한을 설득하고 외교적 노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핵 위협에 대립하기 위해서 이 전술핵을 배치하고 그러면 한반도가 비핵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핵무기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럼 미국의 이제 전략과도 배치가 되는 거고 또 하나 그렇게 된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인정을 해줘야 돼요. 북한이 핵 보유국 그렇죠. 지위를 인정해줘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북한의 그 미국의 전략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흔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국민 여론도 아까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 금리 인상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말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요인 경제 악영향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이게 긴장 관계가 계속 높아지게 된다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불안한데 네. 우크라이나처럼 뭔가 일이 터지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자본을 또 뺄 수가 있어요. 뭐 그거는 최악의 상황이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려 사항을 제거해 가면서 위험 요인을 다 없애 가면서 이 경제 나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발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대응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뭐 핵 나오고 핵 선언 파기 나오고 이게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게 과연 어떤 파장을 갖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 머리가 아픈 게 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문제가 아니라 자 푸틴이 과연 우크라이나에 핵을 쓸 것이냐 이거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외에 또 한반도에도 핵을 재배치한다 이게 다 연결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와중에
얼마 전에는 이제 전 국민 듣기 평가회의가 있었는데 이 역사 평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정진석 국민의힘 이제 비대위원장의 발언에서 촉발이 됐죠. 이게 이른바 식민사관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또 이야기를 내놨네요. 네, 오늘 한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른바 이제 식민사관 논란 여기에 대해 이건 왜 진위를 호도하고 왜곡하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역사 공부 좀 해야 한다.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고 역사 그 자체다. 아하. 제발 공부들 좀 하라. 이렇게 본인의 주장은 옳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해석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진석 위원장의 얘기는 아니 우리가 구한 말에 그렇게 국력이 약해서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게 아니냐. 자강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자강이 잘 돼서 지금 6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본군이 한반도에 우길기를 달고 들어와서 진주할 수 있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편 건데 왜 여기서 식민사관 나오고 친일 논란이 나오냐? 답답한 심경을 드러낸 셈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 1타 강사 여기서 오창석 평론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정리해야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우리의 또 역사의 팩트에 맞는 정리가 될까요? 모범 답안을 좀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모범 답안을 어떻게 마련해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본질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왜 이 이야기가 시작됐는가? 그러면 한미일 군사 훈련 이거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럼 지금 여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고 미국과의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이 정권이 들어서길 때부터 미국과의 동맹, 중국 완전히 버리다시피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서 일본까지 껴서 같이 훈련을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짜 북한을 억제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 본질을 놓고 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군사훈련 하지 않고 대화의 물꼬를 틀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해야 된다라는 야당의 지금의 입장. 요 두 사안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일본 데려오고 독도 앞바다도 내주겠다. 독도 앞바다에서도 훈련한다고 하니까 야당 측에서는 독도 앞바다를 내주겠다는 거냐 친일이냐 했는데 갑자기 이거를 뭐 일본이 전쟁을 한 적은 없고 조선 내부에서 썩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네. 본질적인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진짜로 토론과 논쟁을 많이 붙어봐야 되는 것인데 다 날아가고 너 친일이냐 아니냐 또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할아버지는 누구냐 이 얘기까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돌아갔는데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물음표 3개. 이게 우리 당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나 라고 하면서 임진왜란, 정유재란 왜 일어났나. 이순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장 이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당내에서 굉장히 이제 거센 비판이 나왔군요. 굉장히 심한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입장은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당에게 불리한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되치기 받을 이상한 말을 왜 했느냐. 그러니까 결국 본질에 비껴나갔다는 얘기 하나 또는 이제 본인의 존재감 과시 이게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맞다. 그래서 계속 역사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인데 본질은 결국 한미 군사훈련이 지금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행위인 것인가 또는 긴장감을 더 강화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이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많이 썼던 얘기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 다시 이제 쓰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이 당시에 조선 왕조가 구한말 무능해서 자 외국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한 잘못은 분명히 있어요. 내부 요인, 외부 요인.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못 해석을 하면 우리가 무능해서 스스로 몰락했는데 일본은 그냥 이웃나라를 접수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일본이 얼마나 대륙으로 가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선 반도를 먹겠다고 수백 년 동안 호시탐탐 그야말로 음험한 전략들을 세워왔습니까? 근데 이 배경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 거기 면죄부를 주는 발언처럼 들릴 수 있는 측면이 실질적으로 있다는 거. 이제 이완용이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조선이 약해서 그랬다. 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에게는 식민사관, 누군가에게는 친일파스러운 발언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고 국력이 아무리 내부에서 썩어서 약해졌다 한들 국력이 약한 나라를 옆 나라가 그냥 침공해도 됩니까? 침탈해도 됩니까? 우리나라가 약하다고 플립처럼 누워서 대동아 공영권에 우리가 편입되고 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우리가 친일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 당시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헤이그 특사 보내서 네. 이 부당함을 알리려고 했고 우리 이준열 사람 그 검사라고 하죠. 원래 검사였다고. 예. 그렇게 하면서 친일파에 대해서 단죄하려고 하고 옳은 소리를 많이 하고 내부에서도 흔히 말해서 조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약해서 자연스럽게 망해야만 하는 나라처럼 보이는 발언은 위험할 수 있죠. 정지석 비대위원장이 역사 공부 좀 하시오 그랬는데 역사 공부하고 있네요 우리가. 네, 자 지금은 이제 시사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역사에 대해서는 또 청취자 여러분 각자 궁금한 거 검색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이 가을에 또 역사 공부하죠. 뭐 필요하면 해야죠. 자, 여기서 지금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 나들목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 사이 차가 많고요. 더 가서는 오산 부근에서 남사 쪽으로 정체인데요. 남사 부근 5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 일대 많이 막히는데요. 중앙분리대 관련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가신다면 화성휴게소를 앞두고서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서평택부터 서해대교 쪽으로 긴 구간 정체인데요. 서해대교 하위 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은 청북 일대 정체가 극심한데요. 3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잠실대교와 청담대교 사이 2, 3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처리 작업 전이라 부근이 혼잡합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국회에서 조금 새로운 이슈가 튀어나온 것은 이런 게 있네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임위는 지금 국방위 소속으로 돼 있는데 이 방산 주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거 이해 충돌 아니냐 하는 논란이 벌어졌고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달 27일 발간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 주식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이렇게 총 2억 3,125만 원의 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네. 이 대표는 이 주식들을 기존에 갖고 있던 예금으로 매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 대선 당시 신고한 후보 그 재산 내역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주식들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해군의 함정과 관련한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국방위원인 이 대표가 이들 업체 주식을 소유했다면 직무 관련성 논란이 자유로울 수 없다. 네. 이런 주장을 펼친 거죠. 오늘 뭐 또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도 SNS에 어떤 글을 남겼냐면 아니 이 대표가 왜 국회에서 소속 상임위를 굳이 국방위를 선택했을까? 국방 관련 전문성이 없는데 항상 궁금했다. 이제야 그 이유를 똑똑히 알겠다. 이 대표는 오늘 당장 국방위를 떠나라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식을 문제 삼은 건데요. 그랬더니 민주당은 반박을 내놨습니다. 해당 주식, 그러니까 6월 1일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하기 전에 보유했던 걸로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난 8월 30일에 국회 등에 이 백지 신탁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니까 이게 통상 2개월 정도 심사 기간이 걸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직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고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결정이 되면 총과액 3천만 원을 초과한 주식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뭐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고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는 국회의원이 될지 또 상임위가 국방위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고 의원인으로 당선되고 국방위로 들어가서는 백지 신탁 심사를 청구했다. 심사 중이다. 네.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그러면 해명이 다 됐나요? 이거는 이제 심사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똑같은 시간에 제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자녀 주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원전 주식이었죠. 네, 두산 에너지빌리티라는 주식회사에서 724주를 자녀가 이제 2명 다 취득을 한 것인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3천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공무원인 이제 백지 신탁 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걸 어제는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씩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경제 공부를 하는데 그대로 맡겨놨다. 이걸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대목이 그냥 믿을 수 있을까라는 네. 부분을 남겨뒀던 것이고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본인이 국방위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했다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만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상임위를 배정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정상적인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청구했고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이제 백지 신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결정이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결정이 나오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사 결과를 좀 기다려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국방위와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은 대우조선해양을 군함만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산업체라고 일반적으로 네. 생각하진 않죠. 조선업체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하죠. 일반 조선업체. 그러니까 이건 또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네.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워낙 또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어쨌든 심사 결과를 기다려서 네. 그 결과에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이제 문제가 없겠죠. 결국 이제 위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들을 두는 거니까요. 자, 지금 뭐 국정감사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 보니까 이제 기재위 등 7개 상임위에서 또 국감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다라고 처음부터 얘기 드린 건 경제 정책이다. 아까 윈터 이즈 커밍. 네. 윈터 이즈 커밍이 아니고 겨울 온 거 아니에요? 경제는 이미.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연의 계절은 예. 가을인데 저는 경제는 이미 겨울로 접어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좀 주요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행안위가 서울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 관심이 좀 모아졌습니다. 네. 특히 이제 TBS 관련돼서 이 TBS 교통방송 지원을 놓고 어떻게 오세훈 시장이 생각하고 있냐 네. 여기에 대한 질의가 좀 집중적으로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의회와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7월 서울시의회에서 TBS 설립 운영 조례 폐지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내년 7월에 폐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오 시장이 뭐 시정 질의에서 본인 생각과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는데 그게 뭐 똑같은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 시장은 TBS는 언론이다, 공영방송이다. 언론의 경우에는 자정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직원들, 노조원들의 여러 가지 그 입장, 의견 이런 게 중요한 상황이고 이 노조도 뭐 사장도 지금까지 스탠스에서 성찰과 결단이 필요한 쪽으로 뜻이 모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시의회와는 좀 다른 목소리를 계속 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였는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는데 특히 김 위원장이 환노위 소속의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말을 했었냐면 반미 반민족 수령에게 충성하고 있다. 이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이 당사자잖아요. 물어봤어요. 네.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하냐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했더니 김문수 위원장이 맥락을 봐야 된다. 그래서 다 보여줬더니 생각의 변함이 없는지 묻자 김 위원장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신의 발언을 아예 뭐 뒤집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답변 직후에 김 위원장을 향해서 모욕적이다. 뭐 고성을 지르는 상황이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정감사에 맞지 않는 질문이다라고 맞서면서 국정감사가 파행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영일의 시사본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 이 추첨을 통해서 최영일 커피를 쏩니다. 제가 바리스타는 아니라서 제가 만든 커피는 아니고요. 제가 내린 커피는 아니지만 맛있는 커피를 드릴 거고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이슈가 있네요. 지금 여당에서는 김정숙 여사, 전 영부인이죠. 인도 순방 때 요리사 디자이너 딸 등을 대동했다. 야당의 반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제부터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어제 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 여당 의원들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 조수진 의원을 포함해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감사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논평을 통해서 이 문제를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제 보도를 보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한식 조리 명장 1호 A 씨와 단골 디자이너 딸인 B 씨를 대동했다.
이거를 계속 국민의힘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 네, 그렇습니다. 네, 디자이너의 딸인 B 씨.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3억 4천만 원을 쓴 이른바 인도 타지마할 혈세 관광 의혹. 이게 지금 불거져 있는데 이게 타지마할 혈세 관광 의혹에 이제 확장된 버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요리사 뭐 디자이너의 딸 이게 대동에서 데려갔다. 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세 관광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 물론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한다. 이게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된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여당 측에서는 당시에 장관급 참석을 요청했는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영부인이 가겠다라고 해서 네. 간 것이다. 이런 이제 이 의혹 제기, 논란 제기가 하나 있고 지금 또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당시에 이제 허황후와 관련된 역사적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영부인 참석을 인도 측이 강력히 요청해서 영부인이 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팩트는 뭐예요? 요거를 계속해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정부의 공식 초청이었다. 네네.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야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인도의 공식 문서가 어떻게 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네네. 이 부분 조금 여야 공방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도 정부에서 나서서 우리는 사실은 장관만 초청했는데 여사도 함께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지 않는 이상은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결국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다시 민주당에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지적을 또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 민간인 동행 순방 사적 지인. 왜 이거는 감사 안 하냐 이렇게 또 반박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공방이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해보죠.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디저트송으로 선정한 우리 청취자분 사연이 좀 슬픕니다. 청취자 0702님,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출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변제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겨울이 눈앞인데 헌데 정치권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쁘고 색깔론에 진심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자, 힘내시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치킨 보내드리고요. 디저트송으로는 이현우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창가에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텅 빈 마음을 스쳐가는데 차가워진 벽에 기대어 멀리 밝아오는 새벽 하늘 바라보아요. 보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어. 이제 그대 곁을 떠나가야 해. 외로웠었던 나의 메마른 그 두 눈에 그곳 따뜻한 사랑을 주었다. 그대 곁을 이제 떠나는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그댈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대만을 사랑하는 걸 잊을 수는 없지만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눈부신 햇살 아래 많은 사람들은 웃어
지며 걷고 있지만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나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면 잠도 못 자고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어제 잠 한숨 못 자고 일을 했다. 피곤해서 한숨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해야겠다. 빨리 이 일을 마무리해서 한숨 돌리고 싶다.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한숨이란 표현이 3번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한숨은 잠깐 동안의 휴식이나 잠을 뜻하거나 숨을 한 번 쉴 동안 또는 잠깐 동안을 뜻하는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또 관용구 한숨 돌리다는 힘겨운 고비를 넘기고 좀 여유를 갖는다는 뜻인데요. 고개를 다 넘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렸다처럼 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는 뭔가 걱정이 있을 때 한숨 섞인 말을 한다든지 일단 일이 해결돼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의 한숨은 근심이나 서름이 있을 때 또는 긴장했다가 안도할 때 길게 몰아내쉬는 숨을 뜻하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한숨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때는 뒤에 쉬다나 내쉬다 같은 동사를 써서 한숨을 쉬다, 한숨을 내쉬다 같은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번에 크게 몰아쉬는 숨을 뜻하는 또 다른 우리 고유어 표현으로는 모두 숨도 있으니까요.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 여러분의 지식도 살찌우세요. 정치에 경제를 더하고 미술에 음악을 더하는 시간.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 6.5도에서 출발한 서울의 기온이 지금 18.6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모처럼 2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가을 햇살이 힘을 좀 발휘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강릉 21도의 낮 기온 예상되고 광주 23도, 대전, 대구 22도 등 19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없고 바람 잔잔한 낮 시간대 야외 활동하는 데는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예년 기온을 되찾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도 10도를 웃돌면서 예년 기온 수준을 되찾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맘때 기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아침에는 좀 쌀쌀하긴 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강원 내륙과 산지에 서리가 발생하기 쉬운 여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 지금 가시거리 20km 이상으로 먼 산이 뚜렷이 보일 정도입니다. 오늘 고기압권 내에서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1도, 대관령 2도 등 6도에서 16도 분포, 낮 최고 기온 서울 23도 등 20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높겠는데요. 일교차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도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8.6도, 습도는 65%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앞세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죠. 논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청년과 여성을 대변하는 여성 정치인 모시고 싶었는데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사실 선거 과정에 많이 모시고 싶었는데 바쁘셨죠. 자, 이 타임지 올해 떠오르는 인물 100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그런데 마냥 기뻐하기에는 우리 정치 현실이 지금 암담하고 또 이런 현실을 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도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뭐 어찌됐든 정치권에 들어오게 됐고 또 지선 때 비대위원장도 맡았는데 지금의 이제 윤석열 정권이 나라를 이끄는 걸 보면은 참 한숨이 많이 나오는 그런 현실을 계속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윤석열 정권을 보면은 정말 경제와 안보를 정말 짓밟고 이제 민주주의를 짓밟는 수준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이제 여야가 극한 대결만 하고 협치는 과연 우리 정치 어디 갔을까라는 생각까지 이제 드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런 암울한 시기에 차세대 리더에 이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참 어깨가 이제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기쁘기도 했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상 소감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청년들이 좌절하지 말고 더 이제 기득권에 부딪히는 그런 도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네, 좀 받아들이고 싶었던 소감입니다. 네. 자, 청년들에 대한 메시지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선배 정치인들이 정치를 망치고 있다. 아주 거세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자, 먼저 이슈를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네.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공약으로도 나왔지만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능과 무지로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다. 야, 꽤 강도 높은 비판이에요.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지금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고 있는 뭐 미혼모, 이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불안에 떨게 했어요. 네. 어느 나라 대통령의 공약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합니까? 사실 그 비판도 저는 조절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무능과 무지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겠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뭐 여성가족 이제 여성의 인권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네네.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거짓말까지 무능무지 이것도 조절한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 과정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폐지 논의 과정을 기록한 기록물은 없다. 또 여성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에는 부처 폐지 반대 단체들은 초대하지 않았다. 자, 이 일련의 과정들 이게 왜냐하면 민주주의 아까 언급하셨는데 절차도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록물이 없다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는 무슨 정부 부처에서 일을 저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들었다가 정말 없을까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이 정부에서 하는 말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게 이제 대통령부터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어떤 국민께서 믿으실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지난 6월 21일부터 장관 주재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5차례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통상적으로 간담회를 한다는 건 뭐 이제 어떻게 개편을 할지, 정책에 어떻게 참고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견을 듣기 위해 만드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런데 간담회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건 그냥 보여주기식 간담회일 뿐인 거고 뭐라고 말을 하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 말과 뭐가 다른가 싶고요. 이게 정부 장관 주재 회의인데 그냥 동네에서 모여서 차 마시는 회의가 아니잖아요. 기록도 안 할 거면 뭐를 하려고 이 간담회를 한 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간담회인지
싶은 거죠. 자, 네. 기록물은 왜 없을까? 정말 없을까?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자, 이 김현숙 장관, 여가부 장관이죠. 이번 여가부 폐지안이 독일처럼 성평등 정책 주무부처의 규모를 확대하고 업무 범위를 넓힌 사례다. 이게 개선한 것이다. 이런 방점인 것 같은데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니고요. 일단 아니고요. 네. 지금 김현숙 장관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처럼 여가부라는 기존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를 폐지하고 다른 기구에 쪼개놓은 게 아니고요. 네. 기본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 업무 범위를 연방 여성청소년부에서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로 통합해서 전부 다 넓히는 식으로 확대 네, 개편한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은 여가부를 폐지한 게 아니라 확대한 거죠. 네. 지금 왜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는지 사실 모르겠고,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전 성평등 부서를 없애라고 이제 성평등 부처의 장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부처를 없애라고 장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을까? 또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자, 민주당은요, 이 여가부 폐지 방침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오히려 여가부를 이제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대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여가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네네. 사실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건 너무 당연한 네네.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저는 더 힘을 내서 당론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계속 정쟁 사안으로 빚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한데, 저는 이 여가부 폐지야말로 정말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생이다. 네, 그래서 더더욱 정말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여가부 폐지를 막아내야죠. 네,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여가부 폐지를 막아내고 확대 개편할 수 있는 쪽으로 더 밀어붙여야 한다. 자, 여성가족부 폐지 결국은 이 성평등 문제로 이제 직결이 됩니다. 아까 성평등 가족부 이제 새로운 이름도 나왔습니다만, 이 지난달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때 약간 좀 혼선이 또 있었던 대목이 있죠. 이 한국과 전 세계의 성평등을 강조하고 여성 지도자들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윤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여성 문제 논의했다 안 했다 이런 공방이 좀 있었는데, 자,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 이게 세계를 이끌어갈 백인이시니까 어떻게 구축돼야 되겠습니까? 일단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번에 한국 방문해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되게 저는 인상 깊었다고 보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성의 지위를 통해 민주주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죠. 이 여성 인권은 아동, 청소년, 뭐 노인, 장애인의 인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여성에 대한 안전이 이루어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다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제 먼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근데 현 정부에서 대한민국 성평등 정책이 어떻게든 구축이 되려면 이 나라가 지금 성불평등하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지겹도록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정부는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에 성별 임금 격차 지수에서 매번 꼴찌를 했어요. 한 번도 꼴찌를 면해본 적이 없습니다. 1996년도에 이제 OECD 가입을 했는데 제가 1996년생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 나이만큼 제가 태어난 이후로 꼴찌를 면한 적이 이제 한 번도 없는 거죠. 뭐 유리천장 지수도 이제 10년째 꼴찌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등한 사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쫓아가도 사실 이런 성평등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보다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또 이제 다행히 성평등 정책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평등을 위해서 연구된 이 수준 높은 정책들을 보고 이 실제로 적용할 마음만 먹으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책상이 무너질 만큼 이 좋은 정책들을 쌓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것들을 하기 앞서 지금 하겠다는 뭐 여가부를 여기저기 부처에 찢어놓겠다는 것, 그 공약을 철회를 하시고 확대 개편하겠다고 이제 방향을 돌리는 게 먼저겠죠.
그래야 네 국가 전체에 반영되는 큰 틀의 성평등 정책이 구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정책은 책상이 무너질 만큼 네. 쌓아줄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이 성불평등을 인정하는 것에서 개선이 시작될 수 있다 강조하셨으니까 대선 과정 뭐 참여해서 지켜보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6개월 차 됐습니다. 10월로.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상황에서 윤 대통령 혹은 윤 정부의 이 젠더 인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조적 성차별은 없고 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젠더 인식이 네네. 있을까 싶고요. 그냥 마초 의식으로 무장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하대 사건, 이제 신당역 사건이 네. 터졌음에도 정말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밀어붙이는 수준인데 사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네, 싶은 정도고 대한민국에서 여성을 향해 벌어지는 이런 온갖 범죄들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대통령이 되셨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다라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일이죠. 아, 절망적이다. 네. 대통령의 젠더 인식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은요. 이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논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좀 정치 전반적인 얘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뭐 국회가 이제 국정감사 중이죠. 네. 이제 딱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이 여당의 친북 프레임 또 야당은 친일 프레임 충돌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상황은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독도 근처에서 정식 군대도 아닌 이 자위대를 불러들여서 일본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전달을 한 것이고요. 네. 네, 맞는 지적입니다.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정말 망언 중에 망언이죠. 네네. 그러니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일본이 조선과 전쟁을 했냐. 그러니까 일본 침략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정말 친일파를 선조로 둔 자손의 친일 DNA를 숨기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일본이 포를 쏘면서 조선에 들어왔고 또 조선이 기울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 이후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네. 두말할 것도 없이 정말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고 사퇴해야 하는 정도의 발언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저는 민주당이 정말 이끌고 이 길을 잃고 헤매는 국민의힘을 이끌고 이 지원하는 유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야당이 유능한 모습을 또 보여줘야 한다. 네. 자, 여당의 역사인식 지금 아주 세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자, 또 이런 이제 일도 있었습니다. 김용민 이제 민주당 의원이요. 우리 헌정 질서는 대통령답지 못한 사람을 결국 국민이 바꿀 수 있게 열어두고 있다. 이게 이제 물론 그 시위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현역 국회의원이 거론했다. 그래서 이게 또 국민의힘에서 아주 거센 반격에 나섰어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런 탄핵 경고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강성 팬덤이 또 민주당을 고립의 길로 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계속 비판에 오셨던 대목이죠. 네, 강성 팬덤이 지금 이제 윤석열 퇴진 집회를 시작을 했잖아요. 중단해야 합니다. 아, 중단해야 네, 한다? 그러니까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제 일부 강성 팬덤이나 이제 팬덤의 그런 대장들이 운영하는 이제 유튜버들 좀 그런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결국 국민 손으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당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중도층 다수가 공감하고 국민적인 합의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정치인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탄핵을 먼저 입에 올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퇴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제 안 되면 탄핵을 입에 올릴 수 있는 건데 국민이 먼저 이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정치인이 먼저 이야기를 올린다, 입에 올린다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무엇보다 탄핵해서 이제 나라를 맡았다가 민주당이 국민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믿고 맡길 생각도 없고 뭐 도덕적 능력이나 이제 정책 능력이나 국민보다 나을 게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입에 올린다고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네. 그냥 너네도 다 똑같은데 무슨 뭐 탄핵을 한다고 우리가 너네를 뽑아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을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중도의 시각이 중요하다. 네. 국민적 합의와 여론이 먼저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럼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앞으로의 행보 그동안도 궁금했어요. 최근에 책을 쓰고 계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앞으로는 좀 어떤 행보를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일단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 계기부터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지내면서 있었던 일들 또 당대표 출마 투쟁을 하면서 이제 겪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적어냈고요. 네. 또 앞으로 정치인 박지원이 바라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서사보다는 우리 시대 청년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을 담으려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해서 이제 좀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 책을 다 쓰고 나면은 좀 전국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 정치적으로는 뭐 어떤 길을 갈지 아직까지는 고민 중에 있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확실한 거는 세대 교체를 이루는데 어떤 형태로든 앞장을 설 생각입니다. 세대 교체. 네. 자, 청년들이 이제 또 주도하는 세상 책에 일단 담길 것 같아서 책을 한번 읽어보고 네.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모실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고지도 바로 나갔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추첨을 통해서 최영일 커피를 쏘니까요. 많이 의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입니다. 아까 게시판에 어떤 분이 최영일 커피는 어떤 맛인가요? 가을의 맛입니다. 가을의 맛, 맛있는 커피고요. 자,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는 진보의 여성 청년 정치인과 인터뷰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원로 보수의 자장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재호 고문이 많이 걸어오셨다고요. 네. 가을 날씨 좀 쌀쌀해졌죠? 예, 그래요. 걷기 딱 좋아요. 아, 걷기 좋다. 예. 아, 항상 산에도 가시고 뭐 건강하시니까. 예. 자, 이제 보수의 품격에서 다룰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어제 법사위 감사원 국감 문자 메시지 논란이 가장 큰 쟁점이었고요. 먼저 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관섭 수석과의 대화에서 이관섭 전날 나온 오보에 대해서도 이관섭 수석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할 일도 없고요. 그분이 물은 적도 없습니다. 저게 또라는 의미로 어떻게 합니까? 아, 그 신문은 보지 않습니까, 의원님? 신문요. 그리고 저 서해감사는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네? 배우신 분이 저 문장이 저게 또의 주어가 어디에 걸릴지를 지금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제2의 날리면입니다. 제2의 바이든입니다. 문자 지금 지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전에 연락하셨던 문자도 다 지우신 거예요? 저 신분상 제가 뭐 제 폰에는 매일매일 그때그때 지우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답답한데. 그때 대통령실과 연락한 문자를 다 지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걸 지웠다는 게 아니고요. 제 사신이나 저는 습관적으로 지웁니다. 그냥 집사람하고 한 것도 지우고 다 지웁니다. 네, 자, 감사원에 대한 국감 지금 김의겸 민주당 의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또 사이에 이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임 작가님 먼저. 네. 또
삭제 뭐 이런 단어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네. 이게 박범계 의원이 또 책상을 치고 노려보는 장면도 있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문자 메시지 논란 때문에 계속해서 연속되는 이 일관된 얘기인 건데요. 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하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네. 그 내용 중에서 오늘 또 보도자료가 나갈 겁니다. 라는 얘기가 이제 들어있는 바람에 네. 그러면 또라는 얘기는 이전에도 이 관련된 이야기를 둘이 나눴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거의 이제 상시로 관련 내용들을 대통령실 수석한테 이제 보고하는 식으로 해왔던 게 아니냐. 네. 이 부분을 민주당 그 감사위원들은 계속해서 이제 캐물었던 건데 이병호 사무총장은 원래 이렇게 자주 대화하거나 이제 연락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고 그분은 이제 정책 쪽에 맡아서 하시는 분이고 나는 이제 감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둘이 그렇게 할 얘기가 많지도 않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범대 의원이나 뭐 김우겸 의원이나 혹은 뭐 이탄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네. 또 지적을 했던 거는 어떤 얘기를 나눴었는지 그리고 뭐 관련된 얘기는 뭐가 있었는지를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답변할 수 없다고 이관섭 수석과의 얘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국정감사장이 나와가지고 답변을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와중에 또 여러 또 소란들이 같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질문에 답하라. 결국은 이게 이제 민주당은 이제 대감 게이트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이제 커넥션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신문은 보지 않습니까? 뭐 증언 거부하는 건 아닌데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자, 국정감사 여당 야당 입장에서 여러 번 하셨잖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답변 태도는? 국감장에서 우선 의원들이 묻는 것도 정말 국정에 대한 그 감사하는 걸 물어야 하지. 물론 야당 의원들은 뭐 어렵고 그럽니다만은 뭐 우리도 야당 때 그랬으니까 이런 이제 소소한 것도 갖고 이제 질의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야당 의원들 질의는 항상 예상해야 됩니다. 뭐 온갖 질문 다 한다는 거 뭐 그러니까 답변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답변이 좀 그 신중하지 못하고 그 충분히 이렇게 피해갈 수도 있는 건데도 공연히 그 좀 뭐 좀 고집스럽게 답변한다 그럴까 또 뭐 자기 뭐 좀 이렇게 뭐 체면 생각한다든가 그런 답변하면 야당 의원들은 가만두지 않죠. 끝까지 이야기하죠. 내가 이번에 그 유병호 총장 답변하는 거 보면 처음부터 그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사과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건데 뭐 사사건건 뭐 그걸 그 말을 안 하고 뭐 버티려다 보니까 하니까 이제 야당 의원들은 그것도 그 물러서지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그 국감 보면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 좀 수준이 좀 높은 국감을 해야 되는데 그 듣는 사람들 뭐 재미로 들으려면 뭐 몰라도 국정감사라는 게 재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요즘 경제 때문에 국민들 마음이 퍽퍽합니다. 지금 경제도 지금 진짜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좀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안보도 그렇잖아요. 안보도 그렇죠. 지금 뭐 보통 문제가 아닌데 국감장에서 저렇게 말장난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때가 아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대목이 있어요. 대통령실의 이제 이른바 별칭이 왕수석 이렇게 불리는 국정기획수석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다 보니까 공식적인 채널이다 아니다 뭐 얘기도 많은데 이 엄청난 권력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의 한동훈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감사 사무총장이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요. 보통 관료들 모습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늘공하고는 다르죠. 근데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냐 보면 뭐 자기 뒤에 뭐 든든한 사람이 있다 뭐 되게 공무원들이 자기 뒤에 뒷배가 있으면 어깨 힘들어가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좀 어깨 힘들어가지 않았냐? 그거는 대통령인데도 도움이 안 되고 윤석열 정권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된다. 본인은 뭐 폼 잡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이관석 수석이 뭐 왕수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관섭 그 수석을 좀 알거든요. 왜냐 그러면 우리 때
유익 비서실장 그 초대 예, 이명박 정부 처음 예. 비서실장 유익 비서실장 있지 네. 않습니까? 그 비서실장의 비서실장 격이었죠. 그러니까 당시엔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렇죠. 비서실장. 네. 비서실장 격이었죠. 그 네네네. 뭐 밑에 그랬습니까? 사람은요 아주 참합니다. 반듯하고 네. 절대로 뭐 이렇게 위세 부리고 뭐 그럴 사람도 예. 아니고 그리고 자기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 파악력이 정확하고 언제 뭘 물어도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그 사람이 뭐 위세를 부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뭐 그 후에 어떻게 한 10여 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동안에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끼로는 그 사람이 뭐 위세 부리고 뭐 폼 잡고 이럴 사람도 아니고 밑에 뭐 감사원 사무총장이 뭐 보고하라 그러고 뭐 이럴 사람은 아니에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뭐 덮어놓고 남 뭐 좋은 말 하고 그러진 않는데. 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수석이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다음에 할 말 있으면 공문으로 보내라 정식으로. 네네네. 공문으로 기관에서 기관끼리 공문으로 보내는 거지 음. 사적으로 이렇게 메시지 네. 주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또 언론에 만약에 이게 또 잡히면 공연히 오해받고 이게 사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이수석이. 그랬으면은 그런 문자가 밑에 있었으면 좀 깔끔했을 텐데 말이죠. 그랬으면 이건 뭐 그냥 한 대 끝나는 건데. 그건 좀 부적절했다고 봐야죠. 주의력이 부족했다고 봐야지. 지금 야당 의원들이 이제 자주 수시로 주고받은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뭐 이수석이라는 사람이 자주 주고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닌데 또 모르지. 그동안에 사람이란 변하니까 뭐 또 어떻게 권력 맛을 보면 변했는지 모르는데. 장관님도 워낙 이제 국정 경험도 많이 해보시고 하셔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이런 대목을 좀 우려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는 감사원장도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모르죠. 감사원은 이제 사무총장이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정도면 저분이 상당히 좀 위세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한편에서는 국가안보실장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호 차장은 엄청 유명하고 언론에 자주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이제 비평가들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자칫하면 MB 정권 당시에도 소위 이제 박영준 왕차관이라고 해가지고 왕차관이 있었죠. 각 부처의 장관들을 제끼고 이제 위세를 부리다가 이제 한번 소동이 났었던 사안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권 초반에 자꾸 이렇게 조직의 2인자인 사람들이 자기 그 위에 있는 분들을 제치고 이렇게 위세를 부리는 모양새 자체가 굉장히 좀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딱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원래 권력의 2인자라든지 뭐 핵심 실세란 사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위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실세는 실세는 위세 부리면 그게 바로 대통령인데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데 공연히 실세도 아닌 사람이 실세인 척 하려면 허세 부리는 거죠. 위세도 부리고 뭐 그러는데 내가 보면 종종 그런 게 하여튼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감사원 사무총장 누가 합니까? 우리도 모르는데 사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자, 임 작가님. 어제 감사원 국감에서 또 새로운 사실이 튀어나왔어요.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감사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대통령실 새 집기류를 10억 원어치 구매했다. 이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논란. 이게 이제 사실 대통령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의문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추가로 계속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로 대통령실에 이제 집기류를 구매하는 비용 지금 뭐 얘기되는 걸로는 휴지통을 비롯해서 이제 냉장고, 뭐 텔레비전, 뭐 매트리스, 그리고 텔레비전 거치대,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을 새로 구입했다는 건데요. 원래는 구입할 수 있죠. 이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비품을 구입해서 갖출 수가 있는데 논란이 된 이유는 원래 대통령실이 이전을 준비할 때는 기존 청와대에 있던 물품들을 중심으로 이제 재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휴지통까지도 이제 청와대의 물품을 재활용하겠다라고 갖다 쓰겠다. 대통령 본인이 이제 공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쓴다 그러더니 왜 이걸 새로 구매를 하느냐.
라는 얘기가 이제 하나 나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외에도 엑스레이 화물 검색기라든지 영상 감지 장치라든지 뭐 보안용 카메라라든지 뭐 보안 장비들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안 장비가 있다면 그 외에 비공개로 구입한 물품들은 더 많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감사원에서도 대통령실 이전 부위원 비용과 관련된 논란을 좀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감사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원칙적인 답변을 한 걸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부분적인 게 튀어나온 건데 대통령은 뭐 이전에도 쓸 수 있는 집기들은 갖다가 재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새로 산다.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겠다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의 권력에 있어서의 권위만 내려놓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도 줄여야 되고 가구도 뭐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청와대에 있던 거 쓸 수 있으면 쓰고 이런 것들을 아주 검소하게 하고 그야말로 국민들이 정세에 맞게끔 대통령실을 아주 슬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권위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도 그러고 관사도 그러고 뭐 자꾸 돈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거 처음에 예산에 없던 돈이 자꾸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무리되면 대통령실 제가 마무리되고 관사가 입주가 되고 마무리되면 그건 감사원에서 감사해야 될 거예요. 나 그 뭐 법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뭐 공무에 관한 거니까 그거는 한번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서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의혹 없이 한번 밝혀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한 번쯤 또 중간 정산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디까지 얼마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걸 좀 명확하게 해주면.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400매덕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계산하지 못했던 이런 비용은 불가피하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얼마입니다. 하는 것들을 소상하게 밝혀야 하고 뭐 그 자잘구리한 거 뭐 집기류 뭐다 뭐 이런 것도 그 자꾸 그냥 뭐 입맛대로 갖다 쓸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이면 검소하게 절약하고 뭐 그렇게 모범을 보여줘야지 대통령실이라 그래서 흥청망청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용산을 옮긴 이유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최재 감사원장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에 대해서도 감사 착수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에 민간인 동행 감사는 왜 안 하고 전 영부인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냐. 요 논쟁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또 전임 영부인데 현 영부인. 지나간 전 정권의 영부인인데 그걸 뭐 꼭 감사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은 들지만은 하도 말서이 나니까 인도 방문을 원체는 별난 방문인데다가 뭐 셀프 뭐 관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한번 그건 뭐 전 정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도 의혹이 제기되니까 한번 뭐가 말끔하게 좀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할 거예요. 계속 덮어나가면 계속 말썽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감사원에서 감사 업무가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약에 감사 업무에 해당된다면 한번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건 필요할 겁니다. 그럼 여기 좀 형평성 차원에서 야당은 왜 지금 영부인은 감사 안 합니까? 그러는데 같이 할 필요가 있나요? 그것도 필요하면 해야죠. 같이 할 필요가. 그럼 필요하면 해야죠. 알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나 이런 그 소위 한 자리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여럿이 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나라에 한 자리밖에 한 자리밖에 없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잡음이 나는 거는 가급적이면 가급적 빨리 좀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SNS에 올린 글이 어제 종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제가 식민 통치를 할 때 정당화했던 논리를 그대로 갖다 쓴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자 정 비대위원장 기자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육성으로 듣고 오죠. 논평에 대한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면 안 돼요. 제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제 고향이 공주예요. 공주의 우금치라고 들어보셨어요? 동학 농민군 10만 명이 일본군에게 학살당한 곳이에요. 남한금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우금치 얘기를 하셨는데, 또 정작 나라가 망한 건 뭐, 일본 군대와 전쟁을 해서가 아니라, 이게 스스로 몰락한 거다라는 취지 얘기를 해서, 전쟁 한번 못 해보고 졌다는 아쉬움의 표현이다. 사과 대신에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면 안 된다. 친일 프레임은 가소로운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 정치권이 원래 말 한마디에 그냥 오해할 준비가 돼 있는 곳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저 말은 야당으로서 집중 공격을 당하기 딱 좋은 말이죠. 아, 예. 본인이 말하는 그대로 지금 이야기한 대로 본질이라 하는 거는 네, 본인은 나라가 이렇게 내부가 나라 안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혼란스럽고 그러면 언제든지 외적인 침입을 받을 수도 있다. 구한 말도 그런 거다.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본인은 했는데 나 그 말의 표현이 조선 왕조가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 썩어 문드러지면 새로 하면 되는 거지. 그때 그렇다 일본이 침략할 이유는 없잖아요. 응? 그 일본이. 그리고 그래 보면 뭐 일본이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뭐 침략한 적이 없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자기가 우금치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우금치가 일본이 침략했는데. 학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왜 뭐 침략이 없었나요? 그 민비도 시해가 다 했는데 일본군인데. 명성황후 시해.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상식이 하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다는 거. 폭력을 쓴 적이 없다. 그건 뭐 상식이 한데 본인이 이제 말을 좀 친일 프레임을 벗어나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친일 프레임은 마땅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과하게 저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 자체는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한 표현입니다. 잘못된 표현이다. 사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꼭 이제 고모님 같은 어른을 모시면, 그러니까 소위 이제 보수의 어른을 모시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저희처럼 이제 이 다음 세대로 이제 성장하면서 역사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가끔 이제 보수 정당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튀어나올 때가 뭐냐면 일본에 대한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관련된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만 한국 보수 정당들이 주로 이제 일본을 얘기할 때 80년대, 90년대에 한창 잘 나갈 때의 일본의 시각이 좀 멈춰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제 일본을 좀 배워야 되고 일본한테서 뭔가 얻을 것이 많고 이제 이런 인식을 깔고 나머지 전략을 짜려다 보니까 일본이랑 일단 잘 지내야 된다. 이게 너무 좀 일종의 좀 도그마처럼 일종의 뭐 교조처럼 이렇게 굳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일본을 감싸게 되는 것 같은 얘기들이 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보수의 본질은 아니고 보수라고 하는 건 애국주의자들이잖아요. 원래 가장 애국적인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인데 오히려 또 가장 폐쇄적이기도 하고 또 뭐 옛날 용어로 말하면 가장 쇄국적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보수주의인데 보수주의의 본질이 뭐 친일이라든지 일본을 옹호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극보수라든지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일제 침략을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건 역사의 옳은 방향은 아닙니다. 역사는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제가 우리 조선 왕조가 아무리 부패하고 무능해도 그렇다고 해서 외국이 남의 나라가 우리를 침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권리는 없잖아요. 부패하고 망해도 우리가 다시 극복하고 다시 나라를 세우면 되는 거지. 부패했다고 딴 나라 옆에 일본이 조선 나라가 부패해서는 우리가 침략한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구한말 나라가 부패하고 무능했던 건 사실인데 그것이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일본이 침략한 것도 사실이고 일본이 침략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그것대로 올바르게 인식을 해야지 그걸 다시 뭐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되고 다만 이제 지금 일본하고 이제 한미일 동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뭐 국제 정세가 복잡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국 대만 문제라든지 복잡한데 그래서 한반도에 우리가 나라를 지키려면 한미일 동맹을 확실히 해야 된다.
네. 요 이야기를 한미일 협력. 네. 현재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죠. 요 이야기를 친일 프레임으로 묶는 건 그건 옳지 않고, 네. 그건 옳지 않고. 그러나 요걸 강조한다 그래서 보수가 뭐 친일이다 이런 건 아니고, 그건 차원이 다른 거고.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일부 2부. 정진석 의원이 그 사람이 저 훌륭한 사람인데, 네. 더구나 자기 말대로 우금치 출신인데 그 말을 좀 너무 좀 흥분해 갖고 너무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 쓸데없는 말을 한 거지. 쓸데없는 말을. 그것도 역사적 사실도 아니고 그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세게 나와서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다. 사퇴하라 여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좀 말도 합리적으로 하시고 조곤조곤한 분인데 발언 수위가 요즘 너무 세져가지고요. 혹시 출마를 노리고 이러는 걸까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유승민 의원은 뭐 저도 잘 알고 저는 같이 해보고 뭐 해봤는데 사람이 참 얌전하고 온건합니다.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저렇게 과격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원래 소양이 없는데 요즘 저도 보니까 그 뭐 저 대통령인데 하는 말이라든지 왜 대통령 징계 안 하냐 뭐 이런 소리라든지 이런 거 보면 뭐 하여튼 뭐 당 대표를 출마하든 뭐를 출마하든 좀 자기의 그 좀 역할이나 위상을 좀 이 기회에 높여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좀 너무 너무 압박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물론 정진석 의원님 말은 비판받아야 하죠. 같은 보수라도. 여다이고 같은 보수라도 옹호할 것만 아니고 사실이 옳고 그러면 분명히 되는가. 그러잖아요. 그 말 자체는 조선이 망한 게 뭐 우리가 부패해서 망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일본이 침략 안 했으면 부패했으면 자정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도 아닌데 그건 말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회가 있으면 그거는 사과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 말 자체는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거지. 이걸 또 옹호하는 것도 안 맞고 뭐 조선 왕조가 부패한 건 사실 아니냐. 그렇다고 일본이 침략이 정당화되나요. 그렇게 변명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유승민 의원처럼 저렇게 막 몰아붙이면 본인도 모두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저렇게 막 몰아치면 같은 편끼리 저렇게 막 몰아치면. 오늘 저 고모님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시기 때문에 여쭤볼 게 이만큼 있었는데 역사 토론하다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완패했잖아요. 근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뭐 당권 도전한다면 연합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짧게. 아무래도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유승민 의원이 출마하면 뭐 도와주겠죠. 도와주는데 나 그게 뭐 유승민 이준석 연합 세력이 뜬다고 그래서 그게 뭐 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끝으로 하나 더 짧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치 나옵니까? 나오죠.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현재는 생각 안 해봤지만은 이제 뭐 장관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장관 뭐 길에 한 1년 하는 건데 다음 총선 가까이 해서 그만두면 뭐 출마해야지 뭐 하겠어요. 총선 정도에 나온다. 그렇죠. 당권은 좀 빠르겠죠? 그거야 뭐 그건 안 되는 소리고. 알겠습니다. 안 되는 얘기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리고 임경빈 팩트체커와 보수의 품격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최영일 커피를 저희가 마구마구 쏘고 있습니다.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충남 서산의 한 거리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부인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숨진 여성은 경찰에
남편을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숨진 고인의 미성년자 아들이요, 이 아버지를 엄벌해달라 국민 제안에 글을 올리면서 주목받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읽다가 너무 괴로워요. 예. 베프로파일러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너무 좀 잔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건 발생이 2022년 10월 4일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이제 이 자기 엄마, 본인의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얘기가 된 거고요. 당사자의 아드님이시고요. 이 내용 자체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 사정에 대한 부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집안에서 쭉 있었던 이야기. 일부터 그 잔혹한 폭력, 그리고 그것의 과정, 그리고 특히 당일날, 그리고 한 달 전 9월 6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의 어떤 이 범죄 당한 부분을 아빠가 이제 이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가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막아달라. 예. 우리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 이게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들의 이 긴 이야기를 읽으면요, 20년의 한 가족의 역사가 나오던데. 자, 유족이 어떤 입장인지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국민 제안 글을 쓴 아들은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가정폭력 현장에도 함께 계셨던 고인의 오랜 지인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려운 상황에서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고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셔요? 어릴 때부터 이제 집안끼리 알고 지냈던 사이인데요. 네. 제가 이모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던 분이세요. 네네. 네, 그리고 9월 6일 날 큰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또 제가 현장에 가 있었고요. 이모분이 부르셨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 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자, 고인, 이 어머니와 가까운 관계시고 이제 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또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와달라고 해서 현장에 있었다. 사건 발생 이후에 고인의 자녀들을 돌봐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유족 마음과 상황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네, 제가 돌봐주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옆에서 좀 많이 도와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지금 이모의 어머니도 그렇고요. 네. 세 자녀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왜 아니겠습니까? 자, 사건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9월 1일 가정폭력으로 첫 신고가 있었고 무려 4번의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크게 폭력이 일어났던 것이 이제 9월 6일 새벽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현장에 가셨다고 들어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경찰차랑 구급차가 있었던 상태고요. 네네. 좀 많이 닫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닫혀 있었다. 당시 피해자를 보셨는데 그럼 어느 정도 상태였나요? 일단은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을 해서 이마 쪽이 많이 찢어져 있던 상황이었고요. 담뱃불로 다리를 찢어서 좀 화상도 입었던 상황이었고, 이제 칼로도 다리를 조금씩 찔러가지고 다리도 흉터가 많이 남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참 이야기하기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날 바로 접근 금지 명령이 신청됐다. 그런데 이후에도 몇 번이나 찾아왔다고 이야기가 돼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집이랑 가게랑 가깝기도 했고, 접근 금지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조치가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조치도 안 들어갔던 것 같다? 네. 자, 이 경찰 초동 대처의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유족들이 가장 문제라고 보는 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어쨌건 9월 6일 날 일어났었던 사건은 살인 미수에 그쳤지만 그렇게 큰 일이 있었으면 저는 구속을 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속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찾아갔었고 갔기 때문에 10월 4일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기에는 언제 일어나도 일어날 사건인데 왜 이렇게 이제 좀 이 흉악한 상황을 방치하나 싶으셨을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죠. 네. 자, 이 네.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사망하신 고인, 평소에는 어떤 엄마였습니까? 20년 동안 경제 생활을 혼자 도맡아서 하셨던 분이세요. 네. 이제 남편이라는 분은 이제 경제적 활동을 아예 안 하셨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한테는 하나씩 따뜻하고 친구 같은 엄마였던 것 같아요. 아, 자녀들에게는 친구 같은 엄마, 20년간 경제를 홀로 책임졌다. 네. 자, 유족의 자녀분들이 국민재앙 글을 올린 고3 아들을 비롯해서 3명이라고 들었는데 이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네.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째한테 많이 의존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가 도맡아서 지금 둘째 봐주고 있는 챙기고 상황이고 있고. 막내는 외할머니가 돌봐주시면서 아직까지는 도움이 많이 필요한 나이라서요. 네. 네. 자, 아버지는 가해자, 어머니는 이제 그 피해로 사망하신 분입니다. 자, 유족이 이렇게 국민재앙 글을 올린 이유가 있을 텐데, 자, 끝으로 꼭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과 폭언이 지속됐어가지고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중인데 네.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혹시나 조금 빠르게 나오게 된다면 애들이 이제 보복이 두려워서 일상생활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처벌을 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심신미약 주장. 새 자녀는 이 아버지가 일찍 풀려나서 보복할까봐 매우 두려워하는 상황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서산 가정폭력 살인 피해자의 지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내용을 좀 생생하게 잘 아시고 곁에서 쭉 지켜보신 상황이에요. 자, 이 유족이 지금 경찰 수사에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현행범 체포를 안 했느냐. 예. 그다음에 경찰의 즉각적인 퇴거 조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아까 상황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여러 흉기라든가 폭행의 정도가 심해요. 이건 특수상해를 넘어서 네. 살인 미수까지도 갈 수 있었는 네네네. 상황인데 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서 9월 6일 상황입니다. 10월 4일까지 왜 그냥 방치를 했느냐. 그냥 단지 접근금지 정도만 했느냐.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사실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한 달이 채 안 돼서 예. 사망으로 이르는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건데 아니 그럼 어느 정도까지 당해야 구속 수사를 하는 건가요? 글쎄 말인데 저도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경찰에서는 그 정도의 상해라든가라고 하면은 당연하게도 구속 수사를 했어야 되고 수사가 엄밀히 진행됐어야 됩니다.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 흉기가 동원돼서 생명의 위험까지도 되는 상태인데 이걸 구속 수사시키지 않으면 뭘 구속 수사해야 되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찰의 입장이 어떤지가 이건 사실 분명히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은 입장이 없는 거죠. 예. 입장이 나와야 한다. 경찰의 입장이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구속을 하는 거냐. 자, 가해자인 남편이 계속 찾아와서 위협을 하자 9월 19일 돼서야 경찰은 남편을 이제 특수상해로 입건을 했고요.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했는데 피해자인 고인에게는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고인이 이제 미용실을 하고 있다. 경제활동하고 있다. 아까 얘기가 됐는데 물을 계속 묻혀야 되니까 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걸 떠나서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워준다. 이게 좀 실효성 있습니까? 우리가 전주환 사건도 똑같죠. 네. 그러니까 피해자한테는 뭔가 있었지만은 사실 정작 가해자,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 가해자는 방치를 한 겁니다. 그때 그 얘기 했었죠. 그렇죠. 스마트워치를 눌러봤자 빨리 와봤자 3분에서 5분 후에 출동합니다. 가해자는 눈앞에 와 있고. 눈앞에 와 있는데 그럼 뭐 바로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가해자한테 정확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피해자한테 오히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문제점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그래요. 아유.
자,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퇴거 신청서를 법원에 내고 왔다고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이요.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구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말은 결국 백주대낮 거리에서 범죄 피해로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제도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좀 바꿔야 이런 참극을 막을 수 있을까요? 즉각적인 위험 방지. 즉 말하자면 가해자의 위험도에 따른 즉각적인 제지 조치가 행사돼야 된다. 피해자는 분명히 법의 절차를 다 따랐습니다. 따랐는데도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건 지금의 제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핵심적인 부분은 가해자의 위험도를 지금 즉시 제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른바 구금 조치라든가 즉각 조치 같은 것이 거기에 지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주현 사건에서도 바로 그게 부족했다고 여기도 지금 부족한 거죠. 예, 자, 유족글에 의하면 중요한 대목이 이겁니다. 자, 그간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은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다음 날까지 화풀이를 했다. 왜냐하면 가해자, 이 아버지가 우발적 살인,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 법원이나 검찰 쪽에서는 이 부분을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많이 받아들였죠. 왜? 가족이니까 설마. 가족이니까 뭐 별거 있겠어? 이런 온정주의가 결국은 이런 극단적인 상태로 가거든요. 당연하게도 유족들의 이런 어떤 두려움은 당연한 겁니다. 유족들을 보호하고 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는 형태가 지금 우리 법원이나 경찰이 해야 될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미성년 자녀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심리치료 상당히 시급해 보입니다. 피해자 구제책이 급해 보이는데 피해자는 사망했고 그 자녀들이죠.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아까 들으셨지만 피해자 그 아이들은 지금 뿔뿔이 흩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돈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둘째는 첫째 의존하고 그렇죠. 외할머니한테 가 있고. 일종의 공익 후견인 제도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 속에서 심리 치료를 할 수 있게 비용을 대거나 아니면 지금 법무부에 가지고 있는 그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경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두세 가지 정도의 제도적 전환을 통해서 지금 즉시 이들을 보호하는 태세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도 보호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잃은 격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참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커피 최영일 커피 당첨자분들은요. 게시판을 확인해서 꼭 맛있게 가을에만 느끼시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